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일까?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처럼 보일까?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똑같이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 것과 나이 들수록 빛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늘 나는 200년 전 조선의 한 선비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가족도 고향도. 그런데 그 황량한 땅 끝에서 그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더 넓어졌다. 더 빛났다. 다산 정약용이다. 그가 남긴 말 속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다. 왜 어떤 노인은 빛나는가? 그 비밀을 오늘 함께 찾아가 보자.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은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딱히 설레는 것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지는 않는가? 젊을 때는 꿈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기분을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내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뭘 해도 늦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정약용은 40이 넘어서 유배를 당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는 그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과 겹쳐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얼마나 강렬한 말인가. 그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입안에는 가시가 돋고 있지 않은가? 왜 어떤 노인은 빛날까? 그 첫 번째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빛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것은 바로 굳어짐이다. 생각이 굳는다. 습관이 굳는다. 마음이 굳는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야. 이제 와서 뭘 바꿔. 이 말들이 얼마나 익숙한가. 어쩌면 오늘도 이 말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굳어짐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굳으면 삶도 굳는다. 그리고 굳은 것은 결국 부서진다. 자연을 보라. 봄에 돋아나는 새싹은 얼마나 부드러운가. 그 작고 연한 싹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온다. 부드럽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반대로 겨울의 나뭇가지는 굳어 있다. 센 바람이 불면 부러진다. 사람도 같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세월이 불어도 휘어지기만 할 뿐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갈라지고 부서진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버텨낸 것은 강인함 때문이 아니었다. 부드러움 때문이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 이제 정약용의 삶으로 들어가 보자. 1801년. 그의 나이 40이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다. 형은 목숨을 잃었다. 그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작은 땅끝 마을로 유배를 당했다. 강진.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그를 피했다. 죄인과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유배지에서 머물 곳은 한 주막의 작은 방 하나였다. 사방이 막혔다. 추위도 배고픔도 아닌 고독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밤마다 한양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문하며 그 고독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깊었을까? 그런데 정양용은 그 방에서 책을 펼쳤다.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고독을 스승으로 삼았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한가할 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바쁠 때는 깊이 생각할 수 없다.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가장 깊은 공부방이었다. 그렇게 그는 쓰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운 날도 아픈 날도 보고 싶은 날도 붓을 놓지 않았다. 18년이 흘렀다. 그 작은 방에서 나온 것은 500권이 넘는 책이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의 역사를 바꿀 책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왜 어떤 노인은 빛나는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제 정양용이 가르쳐 준 빛나는 노년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비밀. 나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배움은 젊을 때 하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그때가 배울 시간이다. 나이가 들면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정양용은 달리 생각했다. 그는 젊을 때 이미 조선 최고의 학자였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더 배울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다. 농부들의 삶을 공부했다. 어부들의 고통을 공부했다. 백성의 눈물을 공부했다. 그가 쓴 책들이 그토록 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경험이고 그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다. 이제 와서 뭘? 이 말이 얼마나 아까운 말인가. 강물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진다. 처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얕고 빠르다. 그런데 평야를 지나면서 넓어지고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진다. 노년은 그 깊어지는 시간이다. 깊은 강은 소리가 없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당신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두 번째 비밀. 빛나는 노인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을 보라. 그것은 자신을 위한 책이 아니었다. 모두 백성을 위한 책이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덜 고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 자신도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빛나는 노인들의 공통점이다. 나이가 들면서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점점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외로운가? 내가 얼마나 섭섭한가? 이 길을 걸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진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길. 저 사람은 어떤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길을 걸으면 세상이 점점 넓어진다. 농부를 생각해보라.
씨앗을 품은 농부는 얼마나 분주한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농부의 얼굴을 보라. 얼마나 밝은가. 자신이 아닌 씨앗을 보살피는 사람의 얼굴이다. 빛나는 노인은 아직도 누군가의 씨앗을 품고 있다. 손자의 씨앗, 이웃의 씨앗, 지역사회의 씨앗, 혹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라는 씨앗. 그 씨앗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는가? 그는 유배인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을 바꿨다. 한 사람의 나눔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 비밀. 빛나는 노인은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정약용에게는 오랫동안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가족이 있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18년 동안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그 소원을 기다리면서 18년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았다. 오늘 이 강진에서, 오늘 이 작은 방에서, 오늘 이 붓으로,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살거나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산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꿈꾸며 산다. 그런데 인생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바다를 생각해보라. 바다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온다. 파도는 왔다가 간다. 그런데 바다는 그 파도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다는 그냥 바다다. 파도가 와도 바다고 파도가 가도 바다다. 빛나는 노인은 바다 같은 사람이다. 기쁜 일이 와도 바다. 슬픈 일이 와도 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오는 것은 오는 것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킨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유배가 끝난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18년 만이었다. 그런데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쓰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나눴다. 유배지에서 살던 것처럼. 고향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그는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빛나는 노년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세 가지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가 바뀌면 그 작은 것이 물결이 되어 퍼진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라. 크지 않아도 된다. 오늘 지나치던 꽃 이름 하나를 알아보는 것. 손자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찾아보는 것. 읽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 정약용은 말했다. 배움에 나이가 없다. 90이 되어도 배울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오늘 하나. 딱 하나만. 두 번째. 오늘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하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정말 맛있었어요. 한마디.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눈인사 하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신기하게도 내가 더 채워진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르치고 나눌 때 더 깊어진 것처럼 우리도 나눌 때 더 깊어진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껴라. 산책을 할 때 발 아래 땅을 느껴라. 가족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흘려보내는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삶이다. 이것을 느끼는 연습을 매일 하나씩 해보자. 이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라. 젊은 날의 가난을 버텼다. 아이들을 키웠다. 힘든 날들을 지나왔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 세월이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세월을 가볍게 여긴다.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별로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정약용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세월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텼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다. 아무도 몰라줘도,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매일매일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이미 큰일이다. 계절을 생각해보라. 봄이 화려하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여름이 뜨겁다. 가을이 아름답다. 단풍이 물든다. 그런데 겨울을 우리는 왜 덜 사랑하는가?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온다. 겨울이 있어야 씨앗이 단단해진다. 겨울이 있어야 나무 뿌리가 깊어진다. 눈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봄을 만드는 시간이다. 노년은 겨울이 아니다. 노년은 봄을 만드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의 깊어짐이 누군가의 봄을 만들고 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뒤 고향 마제에서 여생을 보냈다. 글을 쓰고 제자들을 만나고 산책을 했다. 소박한 일상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75세에 눈을 감았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삶. 얼마나 큰 말인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다. 크게 남기지 않아도 좋다.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매일 조금씩 나누고, 매일 조금씩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삶도 부끄럽지 않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으면 한다. 빛나는 노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를 배우고, 오늘 하루 하나를 나누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된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살아왔다. 이제 조금 더 깊어져도 된다. 이제 조금 더 나눠도 된다. 이제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을 누려도 된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다. 하지만 오랜 겨울을 견딘 나무에서 피는 꽃은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당신이 바로 그 나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